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뉴스 시작합니다. 연휴를 앞두고 코스피는 5,500선에서 약보합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순매수세로 돌아선 가운데 반도체주가 질주했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흐름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가 하락 전환했는데요. 3시 현재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세에 어제보다 0.1% 내린 5,500선 초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6% 내린 5,513으로 출발해 오름세로 돌아선 뒤 한때 5,570까지 올랐는데요. 현재는 외국인이 8천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과 개인이 합쳐 6천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보다 1% 넘게 뛰며 18만 전자에 진입하면서 고점을 갈아치우기도 했는데요. SK하이닉스도 어제보다 1% 오르며 90만 닉스를 터치한 뒤 현재는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 넘게 내린 1,100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개인이 5천억 원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5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어제보다 1원 30전 오른 1,441원대 개장한 후 소폭 오른 1,444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증권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자사주 소각 가능성이 높은 증권주들이 불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대신증권은 자사주 대규모 소각에 14% 넘게 올랐고 또 자사주 비율이 높은 신영증권 역시 16%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각각 29%, 15%씩 올랐습니다. 증권주 급등세의 상상인 증권은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밖에 야놀자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에 관련주인 하나투자증권이 15%, SK이터닉스는 글로벌 펀드 KKR에 매각된다는 소식에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간밤 6증시를 보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 넘게 떨어지고 S&P 500은 3거래일 연속 하락, 다우지수는 5만 선이 무너지면서 상당폭 조정이 이뤄졌는데요. AI 서비스가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거란 전망에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서학개미들이 해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는 시대적 명분에 맞춰 부각됐던 ESG 상품은 빠지고 AI와 고배당 ETF와 같은 이런 상품들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최근 한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알린 해외 주식 담보대출 변경 내역입니다. 그동안 담보로 인정됐던 ESG 관련 상품들이 대출 가능 종목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신 비교적 실적과 현금 흐름이 뚜렷한 테마 상품들로 무게중심이 이동했습니다. AI와 고배당 관련 ETF 등 수익성과 현금 흐름에 기반한 테마들이 ESG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AI 관련주는 계속 상승세가 많이 예상이 되니까 담보 가치가 충분하고 ESG는 바람직한 투자이긴 하지만 담보 가치가 뭐 떨어진다. 근데 그렇게 판단한 거를 다른 증권사들도 최근 해외 주식 담보 유지 비율과 종목군을 수시로 재조정하며 리스크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핵심 ETF들을 담보 대출이 가능한 종목으로 편입하는 시기입니다. 또 다른 증권사는 실적 기반이 약한 ESG 테마 ETF들의 증거금률을 100%로 높였습니다. 초단기 외상 거래인 미수를 쓸 수 없고 100% 현금으로만 사게끔 해 비투를 차단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ESG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한 탈퇴도 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수익률도 잘 안 나오고. 명분보다 수익성과 현금 흐름이 서학개미들의 최우선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증권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성장 정책인 총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주관사 한국산업은행은 앞으로 5년간 2조 원을 별도로 출자합니다. 정부가 출자한 금액 중 직접 투자와 인프라 투융자 사업에 투입되는 5,500억 원 관리 등 산업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 맡게 될 걸로 확인됐습니다. 상당수 은행들은 해당 사업 수주를 검토 중인데요.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왜 주관사인 산업은행 말고 이 다른 은행들이 돈을 굴립니까? 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국민성장펀드의 자산 5,500억 원의 보관과 관리 등을 수탁할 은행 선정에 나섰습니다. 산업은행이 재정관리를 직접 하지 않고 타행의 일부 수탁하는 이유는 앞서 국회 지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은행이 통상 간접 투자를 할 때는 모펀드를 선정하기 때문에 재원이 섞이지 않지만 직접금융이나 PF 대출 등이 나갈 때는 국민성장펀드 재원과 산업은행 자체 재원이 섞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즉 국민성장펀드 자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산업은행 내부가 아닌 외부의 다른 은행의 재정관리를 맡기기로 결정된 겁니다. 국민성장펀드에 투자금을 낸 시중은행이 일부 펀드 자산을 보관하게 되더라도 해당 은행의 타 자금과는 별도 계좌로 보관하게 되기 때문에 재원이 섞일 우려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주요 은행들 거의 모두 입찰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KB국민, 신한, 우리, NH농협, IBK 기업은행이 이 사업 입찰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낙찰될 은행은 매해 12억 1천만 원 이내에서 위탁 자산의 0.011%를 수수료 수익으로 얻게 됩니다. 5,500억 원을 일단 맡게 될 올해는 6,050만 원이 연간 사업 수수료가 되는 건데 수탁은행 수익은 해마다 증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2046년까지 20년 동안 매해 일정 수수료 수익이 보장되면서 국민성장펀드의 재정 관리를 한다는 상징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셈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지난 2024년 은행권에서 터진 주가 연계증권 ELS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나왔습니다. 홍콩 H지수 ELS에서 대규모 불안전 판매가 발생했다는 문제였는데요. 이 사태의 규모가 워낙 컸던 만큼 금융감독원도 세 차례에 걸쳐 심의한 끝에 제재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우선 제재 수위가 기존 통지보다 조금 내려가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한 끝에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 등 5곳에 과징금 1조 4천억 원을 결정했습니다. 당초 은행권에 사전 통지했던 1조 9천억 원에 비해 5천억 원 이상 낮아진 건데요. 기관 제재 수위도 기존 영업정지에서 기관 경고로 한 단계 낮췄고 임직원 신분 제재 역시 정직에서 감봉 등으로 한두 단계 완화했습니다. 은행들이 자율배상 등 사고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가 조정됐는데요. 제재심 결과는 향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은행들은 금융위 절차에서 조금 더 수위를 낮춰보겠다는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사전 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서 은행들은 과징금이 크게 감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이에 은행들은 증선이 등 남은 절차에서 적극적인 입장 전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배상도 했고 재발 방지 제도도 만든 점 등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이번엔 대출이 타깃이 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새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 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공정하겠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이딴 대출 규제 도입으로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나 임대사업자 대출은 막혔는데 규제 이전에 집을 산 다주택자들이 기존 대출을 연장해가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되는데요. 통상 1년마다 대출이 연장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조금 전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태와 개선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확인해보니 이 대통령 SNS 게시글을 하나만 올린 게 아니더라고요. 네, 이 대통령은 대출 규제를 화두에 올린 뒤 오늘 아침에도 글을 하나 더 올렸는데요.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향해 아직도 판단이 안 서나라며
정책 결정권자들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오직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2년 전 1조 원 적자라는 큰 파고를 넘은 현대 엔지니어링이 지난해 소폭의 실적 회복세에 힘입어 성과급 지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주력인 플랜트 부문 부진에 회사 전체적으로도 아직 축배를 들기엔 이른 상황입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한때 위기설까지 돌았는데 어쨌든 성과급을 주긴 주는군요. 그렇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어제 직원들에게 25년 경영 실적에 근거한 26년도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전 직원 1인당 150만 원 일글 지급에다가 사업본부별로 인사고과 4등급 기준으로 기본 연봉의 5.5%에서 9.7%를 지급했는데요. 사업본부별로 보면 이 플랜트 본부가 5.5%로 가장 낮았고 이 건축사업부는 이 9.7%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산관리사업본부는 8.5%, 기타 경영지원은 7.9%를 받았습니다. 이 플랜트 사업부 소속의 기본 연봉 1억 원 직원이라면 정액 지급 150만 원에다가 본부 지급률 5.5%인 550만 원을 더해서 70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네, 그래도 이 회사 사정을 감안하면 이번 성과급 의미가 작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이 해외 플랜트 사업 손실로 2년 전에 1조 원대 대규모 영업 적자를 낸 이후 이번이 첫 성과급 지급이기 때문인데요. 회사는 24년도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정육 공장에서만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해서 1조 1,000억 원 손실로 인식한 바 있습니다. 이런 플랜트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서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이 국내 플랜트 사업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유급 휴직까지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4월까지 유급 휴직을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2월에는 세종 안성 고속도로 사고로 1년째 지금까지 국내 토목 주택 신규 수주까지 중단한 상황입니다. 이런 악재 속 가뭄의 단비식으로 성과급이 이번에 나온 건데 여전히 눈에 띄게 이 실적 반등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35% 감소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주 70시간 노동, 임금체불 등 수십 가지 법 위반이 만연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나왔죠? 네, 노동부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포함한 18개 계열사를 운영하는 LBM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명세서 미규부 등 법 위반 61건이 확인됐다며 과태료 8억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부 LBL 대표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사망한 청년 노동자가 일했던 런던 베이글 인천점은 고인을 포함한 7명의 직원에 대해 개장을 앞둔 일주일 동안 주 70시간 이상 근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논란이 됐던 게 장시간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건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연장 근로의 경우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았을 때만 수당을 지급하고 승인받지 못한 돌발 업무에는 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1분만 지각 출근을 해도 15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깎았고 본사 회의나 교육에 참석한 시간도 연차 휴가로 처리를 하는 등 LBM은 이런 식으로 5억 6천만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지 않고 산재가 발생해도 당국에 늑장 보고하고 직원들의 건강진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압적인 조직 문화도 지적이 됐는데요. 휴게 시간에 무조건 사업장 내에 머물러야 하고 직원들이 모인 아침 조회 시간에 사과문을 읽게 하거나 중대 영업비밀 누설 시 1억 원을 물어내라는 서약서를 쓰게 하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식당부터 숙박업소까지 특수를 노린 바가지 요금, 때마다 기승입니다. 오는 6월 BTS 월드투어 공연이 예정된 부산 상권도 벌써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 숙박 요금을 무려 8배가량 올린 곳도 있었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요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BTS 공연이 열리는 오는 6월 13일, 14일 주말 부산 지역 1박 평균 숙박 요금은 평균 2.4배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부산 지역의 호텔과 모텔, 펜션 등 135개 숙소를 대상으로 숙박 요금 실태를 살폈는데요. 평소 20만 원대였지만 해당 기간에는 40만 원대로 크게 올랐습니다. 유형별 상승폭은 모텔이 3.3배, 가장 높았고 호텔 역시 2.9배, 펜션 1.2배 순이었습니다. 개별 숙소로 따져보면 10곳 중 한 곳이 평상시보다 5배 이상 올렸는데요. 무려 7.5배를 올린 곳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상승폭이라면 숙소 선택하기 부담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부담을 그나마 줄이려면 공연 예정지와 교통 중심지에서 조금 벗어나야 할 텐데요. 공연 주간 부산역 인근 10km 내 위치한 숙소와 부산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숙소의 경우 3배 넘게 오른 반면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여행 숙박 플랫폼 여기어때에 따르면 다음 달 서울 광화문 BTS 컴백 공연 기간 예약 건수도 지난해 대비 450%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에도 수요가 폭발적인 만큼 평사보다 비싼 바가지 요금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1분기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실제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SK텔레콤이 최근 해킹 피해와 관련된 정부기관들의 이 조정안을 거부했죠.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소송 지원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관건은 소비자원이 피해자를 추가로 모집해 이 소송의 판을 더 키울지 여부입니다. 엄하은 기자,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SK텔레콤 해킹 분쟁 조정 관련 소비자 측 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는 오늘 오전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소송 지원 제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인 50여 명은 SKT의 해킹 사태와 관련해 앞서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던 당사자들입니다. 지난달 30일 SKT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고 같은 날 신청인들에게도 불수용 결정이 통보됐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인은 이 같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비자 소송 지원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SKT 해킹 관련 소송 지원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송 지원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 소송지원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소송 규모를 키울 이 분수령은 어떻게 나옵니까? 핵심은 소비자원이 가진 이른바 모집 파워입니다.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인 인원은 분쟁 조정에 참여했던 50여 명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소비자원이 소송 지원을 결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를 공개 모집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소비자원은 소송 지원 검토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 모집 여부를 적극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소비자원이 추가 모집에 나설 경우 소송 참여 인원은 수십만 명 규모로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SKT가 부담해야 할 법적 재무적 리스크는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됩니다. 과거 티몬 UMF 여행상품 결제 피해 사건에서도 소비자원이 집단소송 지원에 나서면서 판이 커진 만큼 소비자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엄한입니다. 소송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22의 성능 저하 논란을 둘러싼 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소비자와 삼성 간 합의 조정이 결국 결렬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재판부의 강제 조정 단계로 넘어갈 전망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 어제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소비자와 삼성 간 세 번째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양측 모두 조정 의지는 있지만 합의 금액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끝내 조정 불성립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재판부가 강제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시기는 이르면 설 연휴 이후 이달 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강제 조정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화해 조건을 정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인데요. 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건은 다시 끝장 쟁점 다툼 이후 판결 선고 절차로 돌아갑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합의금 규모는 얼마로 예상됩니까? 네, 소비자 측은 이번 항소심에서 1인당 10만 원 보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사 사건으로 꼽히는 애플의 성능 제한 관련 손해배상 판결에서 소비자 1인당 7만 원가량이 인정된 만큼 이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법원 강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 성립 시 합의금을 받게 될 원고는 2차 소송 참여자들까지 포함해 2천여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요. 앞서 지난해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삼성전자의 갤럭시 S22 광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속도 제한 없이 최상의 성능을 제공받는다고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소비자들의 손해와 기만적인 표시, 광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 측에 패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이 시작된 지 나흘 만에 전체 지원 대상자의 75%가 접수를 완료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일부터 어제까지 173만 명의 소상공인 경영안전 바우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우처는 최대 25만 원 지급되며 전기, 가스요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에 쓸 수 있습니다.